1967년 11월 더 도어즈는 세 번째 앨범 Waiting for the Sun 녹음에 들어갑니다. 이 시기의 문제는 모리슨의 상태가 상당히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성공이 커질수록 투어, 인터뷰, 방송 출연 등 감당해야 할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원래 수줍음이 많고 군중 앞에 서는 걸 힘들어했던 모리슨에게는 그게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모리슨은 LSD뿐만 아니라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1968년이 되었을 즈음에는 알코올 중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녹음 세션에 항상 늦게 나타났고 아예 나타나지 않는 날도 있었으며 나타나더라도 술에 취해 있거나 마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968년 6월에 싱글 Hello I Love You가 릴리즈 되었는데요. 모리슨이 베니스 비치에서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써냈다고 하네요. Hello, I love you, won't you tell me your name? 팝 성격이 강한 노래였는데 멤버들은 이 곡을 수록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더 도어즈가 보여줬던 어둡고 실험적인 음악과는 너무 거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엘렉트라 레코드가 라디오에서 틀 수 있는 대중적인 곡이 필요하다고 압박을 주어 결국 앨범에 실리게 되었다네요. 이 노래는 그 의도에 맞게 빌보드 1위에 올랐는데요. 그러자 뜻밖에도 표절 시비에 휘말리게 됩니다. 영국 밴드 더 킹크스의 1964년 히트곡 All Day and All of the Night과 기타 리프가 너무 비슷하다는 표절이 불거진 것이었는데요. I'm not content to be with you in the daytime. 멤버들은 표절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고 크림의 Sunshine of Your Love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영국 법원은 더 도어즈가 더 킹크스에 로열티를 지급하라고 합의했다고 하네요. 또 다른 싱글로 나온 The Unknown Soldiers는 당시 미국이 베트남 전쟁의 한가운데 있던 시절에 나온 곡인데요. Wait until the war is over. 모리슨은 전쟁 자체보다는 전쟁이 미국 가정에 전달되는 방식을 겨냥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며 TV를 통해 전쟁을 접하는 일상이 전쟁을 얼마나 평범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담은 것이었죠. Breakfast where the news is read. Television children. 곡 중간에는 군악 드럼 소리와 총성이 삽입되었습니다. 라이브 공연에서는 크러거가 기타를 총처럼 모리슨에게 겨누면 모리슨이 쓰러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고 뮤직비디오에서는 모리슨이 처형당하는 장면에 베트남 전쟁 영상이 삽입되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는 결국 너무 자극적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을 거부했고 빌보드 39위에 그치게 됩니다. 수록곡 러브 스트리트는 더 도어즈답지 않게 조용하고 서정적인 노래인데요. 모리슨이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살던 LA의 로스델 트레이라는 골목에서 영감을 받은 곡입니다. He lives on Love Street. Lingers long on love. 발코니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면 히피들이 지나다니는 게 보였는데 모리슨은 그 골목을 러브 스트리트라고 불렀고 거기서 시를 써내려간 게 이 노래가 된 것이었죠. Not to Touch the Earth는 원래 앨범의 비면 전체를 채울 목적으로 작업하던 Celebration of the Lizard라는 17분짜리 모음곡의 일부분이었는데요. 결국 앨범에는 이 파트 하나만 실리고 나머지 전체 가사는 LP 슬립 안쪽에 인쇄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Not to touch the earth, not to see the sun, nothing left to do but run. Not to Touch the Earth의 마지막 부분에 모리슨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I'm a lizard king. I can do anything. 모리슨이 리자드 킹이라는 가상의 화자를 만들어 넣은 것이었는데 이것을 들은 팬들은 모리슨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받아들였고 모리슨을 리자드 킹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리슨은 왜 하필 리자드라는 이미지를 선택했을까요? 모리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마뱀과 뱀은 무의식과 악의 힘과 동일시된다. 인간의 기억 깊은 곳에는 뱀에 강하게 반응하는 무언가가 있다.
뱀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 자체가 어두운 힘을 향한 초대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힘의 상징인 리자드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5 to 1이라는 노래도 있는데요. 이 노래의 제목은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고 이야기됩니다. 미국에서 백인 대 흑인의 비율, 혹은 젊은 세대 대 기성세대의 비율, 혹은 베트남군과 미군의 비율,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이 존재합니다. They got the guns, but we got the number. 이것을 세대의 차이로 해석을 하면 기성세대가 강한 권력과 무력을 가지고 있다면 젊은 세대는 압도적인 인구수를 가졌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모리스는 이 노래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다는데요. 그냥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는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라고 하네요. Waiting for the Sun은 더 도어즈 역사상 유일하게 빌보드 201위에 오른 앨범인데요. Hello I Love You 싱글 또한 1위에 올랐으니 밴드의 인기는 나날이 커져가게 됩니다. Ladies and gentlemen, once again the Doors. 그렇게 1968년 7월 더 도어즈는 네 번째 앨범 녹음을 시작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모리슨의 불안 증세가 더 심각해져서 스스로도 신경쇠약 직전에 있다고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리슨의 폭음은 나날이 심해져서 시바스 리갈과 잭 다니엘스 같은 독주를 하루에 2병에서 3병까지 피웠다고 합니다. 소주로 치면 최소 10병 이상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시점에 모리슨은 음악보다는 시와 영화 제작에 집중하고 싶어 했는데요. 심지어 더 도어즈를 탈퇴할 것까지 고려했다고 합니다. 물론 만자렉이 겨우겨우 설득해서 이번 앨범까지 버텨보자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모리슨의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작곡 과정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크리거가 훨씬 더 많은 곡을 담당했는데요. 앨범의 수록곡 중 절반이 크리거의 작품이었습니다. 동시에 프로듀서 로스차일드는 이번 앨범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을 시도했는데요. 현악기와 브라스 편곡을 대거 도입하자고 제안한 것이었죠. 당시에 비틀즈의 화이트 앨범이나 지미 앤드릭스의 일렉트릭 레이디랜드 같은 실험적인 앨범들이 나오던 분위기였고 그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로스차일드의 주도하에 이번 앨범은 기존의 더 도어즈의 날 것 그대로의 록 사운드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는데요. 오케스트라 연주자를 섭외하기 위한 비용으로 8만 달러 이상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데뷔 앨범이 1만 달러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거의 8배 이상 많은 돈을 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앨범이 완전히 발매되기도 전에 더 도어즈의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 하나가 발생했는데요. 1969년 3월 모리슨이 2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디너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공연이었고 모리슨은 당시 리빙 시어터라는 실험극단의 공연을 보고 큰 영감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리빙 시어터는 배우와 관객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관중에게 직접적인 충격을 줘서 반응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사용했던 극단이었습니다. 이날 밤 술에 만취한 상태로 1만 2천 명의 관객 앞에 오른 모리슨은 자신만의 리빙 시어터를 실현하고자 했는데요. 관객을 향해 셔츠를 들어 올리며 더 보고 싶냐? 라고 도발했고 이후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것이 실제로 이를 증명하는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판의 증거로 제출된 모든 사진들이 모리슨의 음란 행위를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죠. 당연히 모리슨 본인 또한 이를 끝까지 부인했는데요. 그럼에도 결국 공연 음란, 공공음주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는 시선도 존재했는데요. 당시 카운터컬처를 이끌던 록 음악가들을 사고로 묻어버리기 위한 타겟이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재판 당시 검찰이 내세운 증인들은 모두 경찰이거나 검찰청과 간접적으로 연결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찌되었건 사건에 휘말린 더 도어즈는 이후 수십 개의 공연이 취소되거나 여러 도시에서 더 도어즈의 공연을 금지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더 도어즈는 계속해서 음악 활동을 이어갔고 그렇게 1969년 7월 18일 앨범 The Soft Parade가 발매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싱글로 나왔던 터치미라는 노래가 존재하는데요. Come on, come on, come on, now touch me, babe. Can't you see? 이 노래의 원제목은 hitme라고 합니다. 이 곡의 유래를 살펴보면 크리거가 여자친구와 싸우면서 쓴 곡이라는 설 혹은 블랙잭 게임을 하다가 나왔다는 설이 존재하는데 둘 중 어느 쪽이던 모리스는 사람들이 글자 그대로 때려달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반대를 했고 터치미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이 곡에서 색소폰 솔로가 돋보이기도 하는데요. 모리스는 록 히트곡에 재즈 솔로가 들어간 최초의 곡이라며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수록곡 와일드 차일드는 기존 더도어즈 스타일에 가장 가까운 곡인데 자유분방하고 야성적인 영혼을 묘사하는 가사가 특징입니다. Wild child, full of grace. 곡 마지막에 모리슨이 말하는 부분이 유명한데요. 인류의 기원지인 아프리카를 가리키며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You remember when we were in Africa? 크리거가 쓴 러닝 블루는 1967년 비행기 추락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뮤지션 오티스 레딩을 추모하는 곡인데요. 크리거가 후렴구에서 리드 보컬을 맡았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Alright, look at my shoes. Not quite the walking blues. 모리슨이 살아있는 동안 크리거가 리드 보컬을 맡은 유일한 더도어즈 곡이라고 하네요. 앨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타이틀 트랙 The Soft Parade는 8분 40초짜리의 곡인데요. 모리슨이 자신이 써둔 여러 시의 조각들을 이어붙여 만든 곡으로 마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작을 합니다. When I was back there in seminary school, 이 소프트 파레이드라는 제목은 모리슨이 선셋 블루바드에서 보았던 기괴하고 다양한 인간 군상을 표현한 것으로 삶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비유한 표현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네요. 이 앨범에 대한 반응은 조금 싸늘했는데요. 기존 팬들은 물론 평론가들도 더도어즈가 팝 음악으로 전향했다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모리슨의 참여가 줄어들면서 앨범 전체의 통일성도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평가가 다소 괜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모리슨이 참여한 앨범 중 가장 아쉬운 앨범으로 꼽힌다고 하네요. 1969년 11월 11일 모리슨은 배우 친구 톰 베이커와 함께 롤링스톤즈의 공연을 보러 피닉스행 비행기를 탔는데요. 운이 없게도 비행 지연이 발생했고 공항에서 한참을 기다리는 동안 심심했던 둘은 맥주와 브랜디를 비워가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만취 상태로 비행기에 오른 두 사람은 비행 시간 내내 여러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금연 표시가 켜진 상태에서 시가를 피우고 안전 시범 중에 크게 떠들기도 했으며 승무원에게 유리잔을 던지는 사고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기장이 직접 나와서 이러면 LA로 돌아가겠다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피닉스에 착륙하자마자 FBI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혐의는 항공기 운항 방해로 원래 납치범 처벌용 법조항이었는데요. 결국 롤링스톤즈 공연도 보지 못하고 하룻밤을 구치소에서 보낸 뒤 2,5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앞서 나왔던 마이애미와 이 비행기 사건을 합치면 모리슨이 받을 형량은 최대 13년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모리슨은 약물과 알코올에 중독되고 밖에서 사고를 치고 법적인 처벌을 받고 이로 인해서 다시 약물에 빠지는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I found my own true love was on.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더도어즈는 5번째 앨범 모리슨 호텔의 녹음을 시작했는데요. 이전 앨범에 실패를 겪었던 멤버들은 더도어즈의 시작이었던 블루스록으로 회귀하고자 결심했죠. 앨범 제목 모리슨 호텔은 LA 다운타운에 실제로 있는 낡은 호텔의 이름에서 나온 것인데요. 앨범 커버 촬영 에피소드가 꽤 유명합니다. 사진가 헨리가 밴드와 함께 그 호텔을 찾아갔는데 프론트 직원이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떨 줄 몰랐지만 헨리와 멤버들은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로비로 달려가 창가에 앉아 빠르게 사진을 찍었고 직원이 돌아오기 전에 모두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이 앨범을 대표하는 곡은 로드하우스 블루스인데요. 더 도어즈 특유의 어두침침한 분위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고 대신 직선적이고 날 것 그대로인 블루스 사운드를 담아낸 곡입니다. Waiting for the Sun이라는 노래도 존재하는데요.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지 않나요? 더 도어즈의 세 번째 앨범의 이름과 완전히 동일한데요. 원래 그 당시에 타이틀 트랙으로 쓰려고 만든 곡이었다고 합니다. Waiting for the sun, waiting for the sun. 그런데 당시 밴드가 아직 미완성이라고 판단해서 앨범에서 빠졌고 앨범 이름은 그대로 Waiting for the Sun을 써서 홍철없는 홍철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곡의 제목인 태양을 기다린다의 의미는 실제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깨달음이나 따스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약속을 나타내는 은유라고 합니다. Peace Frog는 앨범에서 가장 흥미롭고 정치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곡인데요. 가사를 살펴보면 피가 거리를 채우고 발목에서 무릎, 허벅지까지 차오른다고 묘사를 합니다. In the streets, it's up to my ankles. Feet flat in the streets, it's up to my knees. 이건 1960년대 말 미국 사회의 폭력과 혼란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요. 실제 당시 민권운동이나 정치적 암살, 폭동 등으로 혼란이 가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Feet flat in the streets, the town of Chicago. 가사에서 언급되는 시카고와 뉴헤이브는 그 폭력 사태가 일어났던 대표적인 곳이기도 하죠. Then she drove away, sunlight in her hair. 이 표현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피와 폭력으로 얼룩진 장면을 묘사하면서도 햇살이 머리카락을 비추는 여인의 이미지를 나란히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혼란과 평화의 이미지를 동시에 담아두었는데 베트남 전쟁 시기 동안의 삶의 이중성을 반영했다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곡 중간에는 갑자기 낭독을 하는 구간이 등장하는데요. Indians scattered on Dawn's highway bleeding. Scrounge the young child's fragile eggshell mind. 이 구절은 모리슨이 4살 때 직접 목격한 장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뉴멕시코 사막을 가로지르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도로 위에서 목격했는데 모리슨은 나중에 그날을 본인이 처음으로 공포를 맛본 순간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이 노래 안에서 미국 사회 전체의 폭력적인 역사와 겹쳐 보이는데요. 어린아이는 쉽게 트라우마가 각인되는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미국의 국민적 의식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다네요. 그러니까 피스 프로그는 단순한 반전 노래가 아니라 모리슨 개인의 상처와 미국이라는 나라의 상처를 동일시하여 표현한 노래고 이러한 폭력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공존하고 있다는 이중성을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바로 연결되는 블루 선데이는 피스 프로그의 마지막 코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I found my own true love was. 굉장히 에너제틱했던 피스 프로그가 끝나자마자 모리슨의 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리슨은 좋아하는 가수로 프랭크 시나트라를 꼽을 만큼 그의 크루닝 창법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블루 선데이는 그 시나트라의 영향이 잘 드러나는 곡 중 하나라고 이야기됩니다. My girl awaits for me in tender. 이 모리슨 호텔은 빌보드 200에서 4위를 기록했고 영국에서는 12위에 오르며 더 도어즈 역사상 영국 최고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평단 반응도 전반적으로 더 소프트 프라이드의 혹평에서 벗어나 더 도어즈가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는 평가를 받은 앨범이었습니다. (1970년 9월) 마이애미 음란행위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유죄 판결로 징역 6개월에 벌금 $500가 부과되었습니다. 모리슨은 이에 대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시기쯤 모리슨의 외모는 눈에 띄게 달라지는데요. 가죽 바지를 입던 그의 체중은 68kg였는데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살이 올랐고 덥수룩한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죠. 어쨌든 재판 결과가 나오고 2달 뒤쯤 더 도어즈는 새 앨범 LA 워먼의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데뷔 앨범부터
5장의 앨범을 함께해온 프로듀서 로스차일드가 초기 리허설을 듣고 노래에 혹평을 하며 떠나버렸는데요. 밴드는 하는 수 없이 엔지니어 브루스 버트닉을 프로듀서에 올렸고 고급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대신 오랫동안 연습해온 더 도어즈 워크샵에서 녹음하기로 결정합니다. 익숙한 방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프로듀서가 바뀐 것 때문인지 멤버들은 단 5일 만에 기본 녹음을 끝내버렸습니다. 앨범 제목 LA 워머는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 자체를 한 명의 여성으로 이인화한 것인데요. 여러 곡에서 LA의 고속도로, 모텔, 술집, 경찰차 등 다양한 향기를 느낄 수 있죠. 동명의 수록곡 LA 워머는 8분짜리 곡인데요. 크리거는 이 곡을 더 도어즈의 가장 본질적인 곡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2014년에 LA 위클리는 로스앤젤레스에 대해 쓰인 역대 최고의 곡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가사는 존 리치의 1963년도 소설 시티 오브 나잇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이 소설은 LA의 어두운 이면, 매춘부와 범죄자들이 오가는 세계를 담은 작품이었습니다. 빛의 도시는 파리, 어둠의 도시는 LA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모리슨이 LA를 떠나 파리로 가기 직전에 쓴 곡이라는 점에서 마치 LA에 대한 작별 인사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곡 중반부에 등장하는 미스터 모조라이징은 짐 모리슨의 알파벳을 재배열한 애너그램이기도 한데요. 이 모조는 블루스에서 쓰이는 성적인 용어이기도 해서 느리고 어두운 템포로 시작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오르가즘처럼 템포를 서서히 끌어올리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하기도 했답니다. 앨범 첫 번째 싱글로 나온 러버 메들리는 재즈 레전드 듀크 헬링턴이 공연 마지막에 관객에게 하던 We Love You 메들리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The Wasp는 모리슨이 노래하지 않고 시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댄스머의 드럼 위에 모리슨의 목소리가 얹히는 구조입니다. 제목의 텍사스 라디오는 1950년대 멕시코 국경 근처에서 송출되던 라디오 방송국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미국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아 최대 15만 와트의 출력으로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모리슨과 만자렉은 이를 통해 월프맨 잭이라는 DJ의 방송을 듣고는 했는데 그 경험이 이 곡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모리슨은 텍사스 라디오와 그 음악을 마치 새로운 언어 같다고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라이더스 온 더 스톰은 멤버들의 회고에 따르면 로스차일드가 칵테일 라운지 음악이라고 혹평하며 떠나게 만든 바로 그 곡이라고 하는데요. 1948년 컨트리 웨스턴 발라드 Ghost Riders in the Sky를 만자렉과 크리거가 리허설에서 즉흥으로 재해석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모리슨이 거기에 가사를 얹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곡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사에는 살인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는 1950년대 실제 연쇄살인마 빌리 쿡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 중반에는 또 갑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살인마 이야기와 사랑 이야기 이 두 가지를 왜 함께 적었을까요? 사실 이 노래를 관통하는 주제는 우리가 선택 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리슨은 대학 시절 철학자 하이데거를 다룬 강의를 듣고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이데거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폭풍 속으로 들어왔고 그곳에는 살인마 같은 위험도 있지만 결국 끝에는 사랑을 찾아 헤쳐나갈 것이다. 이것이 이 노래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야신스 하우스는 앨범에서 가장 어둡고
내면적인 곡인데요. 제목의 하야신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What are they doing in the Hyacinth house? 아폴로의 연인 히아킨토스가 요절하자 그의 피로 히아신스 꽃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마치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They need a brand new friend who doesn't trouble. 이는 모리슨이 당시 주변 상황으로부터 상당히 지쳐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친구는 바로 죽음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록곡을 담은 LA 워머는 발매 당시에 호평을 받았으며 빌보드 200에서 9위에 올랐고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400만 장 이상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평론가들은 LA 워먼을 더도어즈 최고의 앨범 중 하나로 꼽고 있으며 미국 블루스의 원점으로 돌아가 밴드를 다시 에너지로 가득 채웠고 그들의 전성기를 보낸 로스앤젤레스에 바치는 진심 어린 헌사가 된 앨범이었습니다. LA 워먼 앨범 녹음이 끝나갈 무렵 모리슨은 파리행을 결심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는데요. 가장 큰 것은 마이애미 재판이었습니다.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언제 감옥에 가게 될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당시 미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도덕적 사안에 대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리슨의 변호사가 여권을 빼앗기기 전에 프랑스로 떠나라고 조언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더해 모리슨은 록스타라는 이미지 자체에 진절머리가 나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보들레르와 랭보가 걸었던 파리의 거리에서 원래의 꿈이었던 시인으로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 마음을 먹게 됩니다. 1971년 3월 11일 모리슨은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이 부어있는 모습이었는데 손에는 노트와 책들로 가득 찬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초반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마레지고의 아파트에 자리 잡은 모리슨은 매일 파리 거리를 걸으며 노트에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함께 간 여자친구도 그가 훨씬 편해 보이고 건강해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여전하게도 음주는 계속되고 있었고 여자친구 파멜라의 헤로인 중독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 4개월 뒤 1971년 7월 2일 저녁 모리슨과 파멜라는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모리슨은 집에 돌아와 음악을 듣고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 몸이 좋지 않다며 욕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침에 일어난 파멜라가 욕조를 확인했을 때 모리슨은 욕조 안에서 이미 숨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신부전이었는데 프랑스 당국은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더도어즈의 매니저 빌 세든스가 미국에서 파리에 도착했을 때 이미 관은 봉인되어 있었고 모리슨은 사흘 뒤인 7월 7일 페르라세즈 공동묘지에 조용히 묻혔습니다. 사망 소식이 공식 발표된 건 나흘이 지난 뒤였는데요. 그때까지 세상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모리슨의 나이는 단 27살이었죠. 사망 소식이 늦게 발표된 것, 부검이 없었던 것, 봉인된 관까지 맞물리면서 수많은 음모론이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그중 하나는 2007년 전직 파리 나이트클럽 매니저 샘이 출판한 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모리슨이 7월 3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락앤롤 서커스 클럽 화장실에서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숨졌고 약물 딜러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시신을 아파트 욕조로 옮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물리적인 증거는 없고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진실은 지금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비록 모리슨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은 세 사람은 작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세 사람의 말로는 작업을 하는 것이 슬픔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모리슨이 죽은 지 불과 3개월 만인 1971년 10월 만자레카 크리거가 보컬을 나눠 맡아 Other Voices를 발매했고 빌보드 31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On a tightrope ride, nobody by your side. 1972년에는 재즈와 펑크 요소를 더한 Full Circle을 발매했는데 빌보드 68위에 오르게 되었죠. No me moleste mosquito. Why don't you go? 하지만 이 두 앨범 모두 팬들과 평론가들에게는 더도어즈가 아닌 다른 밴드처럼 들린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모리슨 사후에 나온 앨범들은 더도어즈 팬들 사이에서도 잘 언급되지 않는 앨범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후 멤버들은 모리슨을 대체할 보컬리스트를 찾기 위해 여러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는데요.
결국 제대로 풀리지 않았던 것인지 1973년 8월 30일 더 도어즈는 공식 해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모리슨이 생전에 녹음해둔 시 낭독 테이프를 통해 시작된 An American Player가 발매되었는데요. Ghosts crowd the young child's fragile eggshell mind. 이전 프로듀서였던 로스차일드나 롤링스톤지에서는 모리슨의 원래 의도를 실현하지 못했다며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 상업적으로는 꽤 괜찮은 성과를 거뒀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리버 스톤 감독의 전기 영화 더 도어즈가 시작되기도 했는데 발킬머의 연기는 굉장히 탁월했지만 영화가 모리슨의 어두운 면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너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다뤘다고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밴드 멤버들은 영화가 모리슨을 술에 찌든 바보로 만들고 밴드의 협업적인 성격을 깎아내렸다며 영화를 부인하기도 했다네요. 어찌되었건 더 도어즈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성과를 계속해서 인정받았는데요. 1993년에는 락앤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했고 2007년에는 그래미 평생 공로상과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등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또 미국 의회 도서관 국가녹음 등록부에 등재되기도 했다네요. 시인이 되고 싶었던 청년 더 도어즈 멤버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구절을 화려한 음악에 올려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무대에서의 폭발적인 모습과 기존 체제에 반항하는 모리슨의 행동들은 사람들을 홀리게 하기에 충분하기도 했죠. 비록 너무나 감성적이고 세심했던 소년이었기에 평생을 약물과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고 그가 보여준 행동들에 눈살을 찌푸리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짐 모리슨과 더 도어즈가 보여준 작품들은 사회적으로도 음악적으로도 세상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 더 도어즈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